제르베즈는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돈을 쓰는 것은 질색이었다. 더구나 다소 쑥스럽기도 했다. 이웃 사람들에게 결혼한답시고 소문을 내는 것도 부질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쿠퍼는 절대 반대였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결혼식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웃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오후에 잠시 산보라도 하고 그러고는 싸구려 식당이라도 좋으니 어디든 들어가서 토끼 모가지나 비틀면 된다. 디저트를 위한 음악은 물론 아낙네들의 엉덩이를 흔들게 하는 클라리넷도 필요 없다. 간단히 한 잔씩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면 된다. 쿠퍼는 농담을 한 뒤 신나게 웃으면서 자신의 말이 장난이 아니라고 다짐했으므로 그녀도 결심을 했다. 그는 취하지 않도록 한 잔의 술에도 조심할 생각이었다. 그의 계획이란 오기스트가 경영하고 있는 샤펠가의 은풍차에서 1인당 5프랑짜리의 피크닉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곳은 싸구려 술집으로 세 그루 아카시아가 있는 가게 안에는 춤출 수 있는 마당도 있었다. 2층이라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 후 열흘 동안 그는 구투도르가의 누이의 집에서 참석할 손님들 명단을 확인했다. 제르베즈는 마디니에 씨, 노처녀 르망주, 고드롱 부부, 그리고 비비라 그리아드와 메보트 두 친구들을 결혼식에 초대하는데 승낙했다. 물론 메보트는 술도 좋아했지만 익살스러울 정도로 식욕도 왕성했다. 12근의 빵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워버리는 그 무서운 식욕에 식당 주인도 넋을 잃을 정도여서 그는 언제나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피크닉에만 초대되곤 했다. 제르베즈도 포코니 부인과 매우 친절한 보슈 부부를 초대하겠다고 했다. 탁자에는 모두 15명이 앉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너무 많으면 을의 싸움이 붙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쿠퍼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화려하게 하는 대신 조촐하게 끝내기로 했다. 그는 고영주에게서 50프랑을 빌렸다. 그것으로 맨 먼저 12프랑짜리 금반지를 로리웨의 손을 거쳐 공장에서 9프랑에 샀다. 그리고 프로코트와 비지 조끼를 밀러가의 양복점에서 주문하여 성금으로 25프랑만 지불했다. 에나멜 구두와 실크 모자는 아직도 쓸만했다. 자기와 제르베즈의 피크닉 비용 10프랑을 떼고 애들은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기로 하면 손에는 가난뱅이 상대의 미사 요금인 6프랑만이 딸랑 남았다. 물론 그는 신부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6프랑을 그따위 형편없는 녀석들이 목구멍을 축이는 데 쓰라고 내놓는다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그러나 미사 없는 결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진정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직접 교회로 협상을 하러 갔다. 그러고는 1시간 동안이나 더러운 수도복을 입은 인색하기로는 채소장수 안주인과 다를 바 없는 몸집이 작은 늙은 신부와 교섭을 벌였다. 그는 동그란 빵 모자를 쓴 신부의 머리를 갈겨주고 싶었다. 그는 농담조로 이 가게에는 선량한 부부에게 돈벌이가 될 만한 과히 상하지 않은 헌 미사는 없냐고 물었다. 몸집이 작은 늙은 신부는 주님이 그의 결혼을 기꺼이 축복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퉁명스레 말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미사 요금을 5프랑으로 깎아주었다. 어쨌든 20수가 절약된 셈이었다. 그의 손에는 20수란 돈이 구스란히 남게 되었다. 제르베즈도 역시 깔끔하게 하고 싶었다. 결혼이 결정되자 당장 그녀는 준비를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30프랑의 저축이 생겼다.
그녀는 포브르 푸아소니에르가에서 본 13프랑짜리 비단 반 코트가 입고 싶었다. 그녀는 그것을 샀다. 그리고 포코니에 부인의 가게에서 죽은 세탁부의 남편으로부터 푸른 모직 드레스를 10프랑에 사서 그것을 몸에 꼭 맞게 새로 고쳤다. 나머지 7프랑으로는 면 장갑과 모자에 다는 장미꽃, 장남 클로드의 단화를 샀다. 다행히 아이들은 꽤 쓸만한 상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흘 밤에 걸쳐 세밀히 준비를 하여 양말이나 슈미지의 가장 작은 구멍까지도 꿰맸다. 마침내 금요일 밤, 결혼식 전날 밤이 되었다. 제르베즈와 쿠퍼는 일터에서 돌아오자 11시까지 바삐 서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르베즈의 방에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며 1시간가량을 보냈다. 이웃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으나 결국 마음이 쓰여서 지쳐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잘 자요 하는 인사를 했을 때는 선체로 졸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큰 짐을 벗은 것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야 모든 준비는 끝난 것이다. 쿠퍼는 마디니에와 비비라 그리아드를 증인으로 세웠고 제르베즈는 로리웨와 보시오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6명만 단촐하게 시청과 교회로 가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신랑의 두 노인은 꼭 참석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집에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쿠퍼의 어머니만은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구석에 숨어 있겠다며 우려댔으므로 모시고 가기로 했다. 사람들은 은풍차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먹은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생드니의 벌판으로 갈 예정이었다. 갈 때는 기차로, 올 때는 큰 길을 걷기로 했다. 이 피크닉은 대단히 유쾌할 것 같았다. 떠들썩한 술자리도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있고 진지한 것이 약간의 즐거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토요일 아침 쿠퍼는 옷을 입으면서 20수의 은전을 앞에 두고 불안해했다. 예의로라도 식사 전에 결혼식 증인에게 포도주 한 잔에 햄 한쪽 정도는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들지도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20수로서는 부족할 것 같았다. 그래서 보슈 아주머니가 저녁 만찬에 클로드와 에티엔느를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에 두 아이를 데려다 주고는 곧 구투도르가로 달렸다. 사실 매부의 찌푸린 얼굴을 생각하면 그런 말은 죽어도 하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부는 볼멘 소리로 중얼거리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5프랑짜리 은화 2닙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쿠퍼는 누이가 입속으로 이제 시작이군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시청에서 하는 결혼식은 10시 반이었다. 날씨가 아주 좋아서 태양은 이글거리며 온 거리를 달구고 있었다. 신랑 신부와 어머니 4사람의 증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서로 떨어져서 두 패로 갈라서 있었다. 제르베즈가 로리웨의 부축을 받고 앞장을 섰으며 마디니에가 쿠퍼의 어머니와 짝을 지었다. 약 20걸음쯤 떨어져서 쿠퍼와 보슈, 비비라 그리아드가 맞은편 보도 위를 걸어갔다. 이 세 사람은 프로코트를 입고 어깨를 웅크린 채 팔을 휘젓고 있었다. 보슈는 노란 바지를 입고 있었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조끼도 없이 목까지 단추를 잠그고 새끼처럼 뒤틀린 넥타이 끝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마디니에만은 밑을 모나게 자른 정식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녹색의 쇼를 걸치고 검은 모자에 붉은 리본을 단 뚱뚱복 쿠프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이 신사를 바라보았다. 짙은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좁은 반 코트로 양 어깨를 잰 제르베즈는
즐겁고 평온한 기분이어서 이 더위에 긴 자루 같은 외투를 헐렁하게 뒤집어 쓴 로리에가 간간히 비웃는 소리여도 마음이 거슬리지 않았다. 때때로 거리의 모퉁이에 이르면 잠시 돌아보며 새로 지은 옷이 햇빛에 번쩍이는 것에 어색해하고 있는 쿠포에게 가벼운 미소를 보냈다. 천천히 걸었는데도 사람들은 거의 30분이나 일찍 시청에 도착했다. 더구나 시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차례는 11시가 지나야 돌아올 것 같았다. 일동은 홀 한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높은 천장이나 위험 있는 벽 등을 둘러보고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시청의 급사가 옆을 지나갈 때마다 매우 정중하게 의자를 뒤로 물리기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들 낮은 목소리로 시장은 게으름뱅이라고 욕을 해댔다. 시장은 틀림없이 금발의 여자 집에서 신경통이 있는 허리에 마사지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깨걸이 훈장띠를 받고 술을 마셔버렸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그러나 시장이 나타나자 그들은 공손하게 일어섰다. 시장은 일동을 자리에 앉게 했다. 그들은 세 쌍의 결혼식을 구경했다. 하얗게 차려입은 신부와 고수머리 소녀, 장밋빛 허리띠로 몸을 잰 젊은 부인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풍채가 좋은 신사와 기부인들이 끝없이 행렬을 이루고 있는 그 세 쌍의 중류 계급의 결혼식으로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호출되었는데 비비라 그리아드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하마터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뻔했다. 그가 광장 아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슈가 찾아냈다. 그들은 크림색 공단 장갑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갖가지 수속이나 법전의 낭독, 질문, 서류의 서명 등이 매우 간단히 행해졌으므로 그들은 의식의 절반은 속임수를 써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도 했다. 제르베즈는 가슴이 왠지 모르게 뿌듯하여 입술에 손수건을 대고 있었다. 쿠포의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모든 사람들의 호족부에 매달려 고르지 않은 큰 글씨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썼는데 쿠포만은 글씨를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표시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수씩 적선했다. 급사가 쿠포에게 결혼 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때 그는 제르베즈가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큰 마음을 먹고 오수를 냈다. 시청에서 교회까지의 길은 참 즐거웠다. 도중에 남자들은 맥주를 마시고 쿠포 부인과 제르베즈는 물을 탄 카시스 술을 마셨다. 그들은 태양이 바로 내리쬐는 손바닥만한 그늘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다. 텅 빈 교회에서는 관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늦게 온 것을 종교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분개하면서 예배당 쪽으로 몰아넣었다. 사제가 음울하게 굶주린 사람처럼 파리한 얼굴로 더러운 흰 옷을 걸치고 종종 걸음으로 걷는 부제를 앞세우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는 라틴어를 입 안에서 중얼거리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몸을 구부리기도 하고 팔을 펴기도 하다가 신랑 신부와 증인들을 힐끗거리며 황급히 미사를 해치우고 말았다. 당시 신부는 제단 앞에서 언제 꿇어 앉아야 하고 언제 일어서야 하며 또 언제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매우 당황하여 부제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은 예의를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었다. 한편 쿠포의 어머니는 다시 눈물이 쏟아져서 옆에 있는 어느 부인에게서 빌린 미사책 속에 얼굴을 묻었다. 정오의 종소리가 울리고 마지막 미사가 시작되었다. 교회는 관리인의 발자국 소리와 의자를 정리하느라 소란스러웠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사환이 쓸어내는 쓰레기 먼지 속에서 사제는 음울한 표정으로 제르베즈와 쿠포가 숙이고 있는 머리 위에
그 마디가 굵은 손을 부지런히 휘젓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번의 엄숙한 미사와 미사 사이에서 벌어진 소동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사람을 부부로 해줄 작정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결혼식 참석자들이 예배당에서 다시 등록부에 서명하고 햇빛이 가득히 비치고 있는 현관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바쁘게 끌려다닌 데 대해 어리둥절한 채 숨을 헐떡이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다 끝났다. 쿠퍼는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별로 재미있는 말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이지 후딱후딱 해치웠어. 마치 치과 의사에게 간 것 같군. 아프다고 말할 사이도 없이 간단히 결혼식이 끝나버렸어. 그래, 참 훌륭한 솜씨구나. 로리에가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5분 만에 끝내고 한평생을 가는 거야. 안 그래, 카데카시스? 네 사람의 증인은 웅크리고 있는 함석 직공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동안에도 제르베즈는 미소를 띤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쿠퍼 어머니와 키스를 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띄엄띄엄 들려주는 말에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힘껏 일할 테니까요. 잘 안 되었을 때도 제 탓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전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마 이렇게 된 이상에 앞으로 그이와 제가 마음을 합해서 힘껏 일하겠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은풍차로 향했다. 쿠포는 아내의 팔을 잡았다. 걸음으로 웃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날아가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200보나 앞서서 걷고 있었다. 건물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마차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외곽지대의 요란한 소란도 두 사람의 귀에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술집에 다다르자 쿠포는 곧 포도주 2병과 빵과 햄을 주문했다. 그곳은 1층은 창가가 유리로 된 작은 방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곳이었으며 접시도 식탁보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는 보슈와 비비라 그리아드가 매우 시장해 보였으므로 포도주 1병을 더 주문하고 치듯 치즈를 곁들였다. 쿠퍼 어머니는 식욕이 없었다. 가슴이 벅차서 먹을 수가 없었다. 제르베즈는 몹시 목이 말랐으므로 포도주를 탄 물을 큰 컵으로 몇 잔이나 마셨다. 이건 내가 치르지. 쿠퍼는 곧 카운터로 가서 4프랑 5수를 치렀다. 그러는 동안에 1시가 되어 손님들이 모였다. 뚱뚱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고운 자태를 가지고 간직한 포커니의 부인이 맨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꽃무늬천의 드레스를 입고 장밋빛 넥타이에 꽃을 가득 꽂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어서 노처녀 르망주가 그 날씬한 몸매를 잠자리에서나 입을 만한 검은 옷으로 감싸고 고드롱 부부와 함께 왔다. 남편은 매우 살이 찐 사람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그 갈색의 윗옷이 서걱거렸다. 마누라는 커다란 몸집에 임신한 배를 내밀며 싱싱한 보랏빛의 스커트가 한층 더 둥글게 돋보였다. 쿠퍼는 메보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와는 생드니 거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 큰일 났어요.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아요. 이런 때 말이에요. 르라 부인이 들어오면서 외쳤다. 그녀는 저 시커먼 구름을 보라고 사람들을 입구로 불렀다. 잉크처럼 검은 구름이 파리의 남쪽 하늘에서 갑자기 피어오르고 있었다. 쿠포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르라는 키가 크고 깡마른 남자처럼 생긴 여자로 코맹맹이 소리를 했다. 너무 큰 붉은 갈색의 드레스를 헐렁하게 입었는데 그 기다란 가장자리 장식 때문에 물에 빠진 말라깽이 털복숭이 개와 같았다. 그녀는 양산을 지팡이처럼 흔든 다음 제르베즈에게 키스를 하고 말을 이었다.
당신네들은 잘 느끼지 못한 모양이지만 바깥은 매우 더워요. 얼굴에 불을 던지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나 모두들 소나기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교회를 나올 때 마디니에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로리웨는 티눈이 콕콕 찌르는 바람에 새벽 3시부터 잠이 깼다고 말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했다. 지난 3일 동안 사실 너무 더웠었다. 한바탕 쏟아지겠는걸? 입구에 서서 불안스런 시선으로 하늘을 살피고 있던 쿠퍼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누님이 와야 할 텐데 누님만 오면 어쨌든 떠나자고. 사실상 로리의 부인은 늦어지고 있었다. 르라가 그녀와 함께 오려고 그녀의 집에 들렸으나 아직 코르셋을 착용하는 중이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다. 그 키가 큰 과부는 동생의 귀에 대고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왔지 뭐. 화가 나 있을 거야. 어떤 얼굴 하고 들어올지 구경이나 해보라고. 결혼식에 참가한 일행은 15분이나 더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한잔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틈에 끼어 팔꿈치로 밀리고 채이고 있었다. 때때로 보슈나 포코니의 부인이나 비비라 그리아드가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소나기는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다. 날씨는 약간 흐렸다. 바람이 땅으로 불면서 하얀 먼지에 작은 회오리를 일으켰다. 첫 천둥에 노처녀 르망주가 성호를 그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불안스레 거울 위에 둥근 괴종시계에 쏠렸다. 이미 2시 15분이었다. 저것 봐, 천사님이 울고 계시군. 쿠퍼가 외쳤다. 비가 쏴 하고 차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여자들은 두 손으로 스커트를 걷어 올리고 호둥댔다.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 로리의 부인이 헐레벌떡 화를 내면서 들어왔다. 그러고는 문턱에서 잘 접히지 않는 우산에 신경질을 부렸다. 이런 꼴은 처음인데 막 출발하려는데 쏟아지잖아. 옷을 벗어버릴까 했는데 그렇게 할 걸 잘못했어. 참 훌륭한 결혼식이군. 내가 말했지. 다음 토요일로 연기하자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야. 꼴 좋다. 하늘이 찢어진 것 같군. 그녀는 중얼거렸다. 쿠퍼는 로리의 부인을 달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향해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드레스가 엉망이 된들 그가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검은 비단 드레스를 걸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블라우스가 너무 작아 단추구멍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쥐고 있었다. 더구나 칼집처럼 가늘게 마름질을 한 스커트 때문에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잔걸음으로 걸어야 했다. 한편 다른 부인들은 모두 그런 그녀를 비웃었으며 그녀의 화장에 다시 한번 매우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앉아있는 제르베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제르베즈는 로리에를 구석으로 불러 손수건으로 비단 옷에 튀긴 빗방울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소나기가 툭 그쳤다. 하늘은 아직 흐릿했다. 거의 밤과 같았다. 그 잿빛 밤을 번개가 뚫고 지나갔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웃으면서 틀림없이 사제가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번개와 함께 비가 세차게 소리를 내면서 퍼부었다. 반 시간 동안 비는 줄기차게 쏟아지고 천둥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남자들은 입구에 모여 서서 소나기의 회색빛 장막과 물이 불어난 도랑, 물구덩이에서 소리를 내면서 튀어오르는 물보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들은 의자에 앉아 무서워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목이 죄어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보슈가 농담으로 천둥은 성피에르가 하늘에서 재채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나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러나 천둥 소리가 뜸해지고 멀리 사라지자 일동은 소나기에 대해 화를 내며
유혹하고 구름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신용을 했다. 지금은 잿빛 하늘에서 가는 비가 그칠 것 같지도 않게 쉼없이 내리고 있었다. 2시가 지났어요. 여기서 밤을 새울 것도 아니잖아요. 로리의 부인이 말했다. 노처녀 르망주가 성체의 참호 속에서 비를 피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외로 나가자고 했다. 그러나 일행 모두는 반대했다. 우선 길이 엉망일 것이었다. 풀밭에 앉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비가 개인 것도 아니었다. 아마 한바탕 더 퍼 부을 것 같았다. 쿠퍼는 비를 맞은 노동자가 빗속을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짓거렸다. 매보트 녀석, 생드니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도 일사병에 걸리지는 않겠군. 이 말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기분은 더해만 갔다. 그것은 마침내 폭발할 것만 같았다. 어떤 결정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찬 때까지 이렇게 눈에 흰 자위만 드러내고 있을 생각은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래서 15분 동안 이 끈질긴 소나기를 두고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 짰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트럼프 놀이를 하자고 했다. 조속하고 교활한 성격의 보슈는 참의 청문사제라는 조금 재미있고 색다른 놀이를 알고 있었다. 구두롱 아주머니는 끌린 양구르 가로 양파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자고 했다. 르라는 각자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구두롱은 실증도 내지 않고 평온하게 있었으며 다만 빨리 식사를 하러 가자고 졸랐다. 그리하여 어떤 제안이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입시림을 벌려 화를 내고 그런 것은 어리석다느니 모두들 졸려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느니 어린애의 장난이라느니 하면서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로류에도 한마디 하고 싶었으므로 아주 간단한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베르 라세르 묘지까지 가로수길을 산책하자는 것이었다. 만약 시간이 남으면 엘로이즈 아벨라드의 묘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로리의 부인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마침내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두들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녀는 정장을 한 채 비를 맞으며 결국은 술집에 갇히고 말았다. 이런 결혼식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쿠포와 로리에가 입구를 막아서지 않으면 안 됐다. 그녀는 되풀이했다. 비켜요. 간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겨우 말렸으므로 쿠포는 한 구석에서 시어머니와 포코니의 부인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제르베즈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는군요. 그는 아직 터놓고 말하지는 못했다.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요. 전 아무래도 좋아요. 나가든 안 나가든 어느 편이든 상관없어요. 전 매우 기분이 좋아요. 이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실제로 온화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손님이 모인 후에는 그녀는 누구에게나 겸손한 몸가짐에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으며 삼가는 태도로 입씨름에는 끼지 않았다. 소나기가 퍼붓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번쩍이는 빛으로 아득히 먼 미래의 중대한 일들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가만히 번개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디니에 씨도 아직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연미복 자락을 펴고 스탠드에 기대어 선 채 연장다운 위엄을 보였다. 그는 멀리 침을 뱉으며 그 큰 눈을 굴리고 있었다. 어때? 박물관에라도 가는 게? 그는 턱을 어루만지며 눈꺼풀을 깜빡이면서 일행의 의견을 물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미술품이나 초상화, 유화,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많아요.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보아두어야 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일행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생각했다.
그렇다. 제르베즈는 알지 못했다. 포코니의 부인도 보슈도 그 밖의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다. 쿠퍼는 언젠가 일요일날 간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때 로리의 부인은 마디니에의 고상하고 정중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하루 일을 희생하고 공을 들여 차려입고 나왔으니 그만큼 어떤 보람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찬성했다. 아직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손님들이 입고 간 청색, 녹색, 갈색 등의 헌 우산을 빌렸다. 그러고는 모두 박물관으로 향했다. 일행은 생드니 성을 지나 파리로 지나갔다. 쿠포와 제르베즈는 뛰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계속 선두를 지켰다. 쿠포 어머니는 다리가 아파 술집에 남았으므로 마디니에는 이번에는 로리의 부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로리웨와 르라, 보슈와 포코니의 부인, 비비라 그리아데와 노처너 르망주, 마지막으로 고드롱 부부가 뒤따랐다. 모두 12명. 이들이 보도에 길게 이어졌다. 그래요. 우린 이 혼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 애가 저 여자를 어디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제 남편이 결혼 반지를 사줬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10불항을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에 한 사람의 친척도 데리고 오지 않는 신부랍니다. 파리에서 고깃간을 하는 언니가 있다고 하던데 어째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말을 그치고 보도가 오르막길로 접어들자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제르베즈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걸 보세요. 말하기는 안 됐지만 절름발입니다. 이 절름발이라는 말이 일행들 사이에 곧 전해졌다. 로리에는 웃으면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코니의 부인은 제르베즈를 감쌌다. 그녀를 경멸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그녀는 일수짜리 동전처럼 대단히 청결하고 필요하다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했다. 언제나 음탕한 비유를 자랑으로 삼는 르라는 그 몸집이 작은 여자의 다리를 사랑의 구주회봉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남자들은 대개 그런 것을 사랑한다고 덧붙였으나 그 이상은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결혼식 일행은 생드니가로 나와서 큰 길을 가로질렀다. 그들은 수많은 마차들 때문에 잠시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고는 소나기로 진창에 물 웅덩이가 되어버린 차도를 성큼 내려섰다. 다시 소나기가 쏟아졌다. 일동은 우산을 펴들었다. 남자들의 손에서 흔들리고 있는 해진 우산 밑에서 여자들은 옷자락을 걷어 올렸다. 행렬은 흙탕물 속을 흩어져서 양편 보도로 이어졌다. 그때 두 개구쟁이가 가장 행렬이다 라고 외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달려왔다. 가게에 있던 사람들은 재밌는 구경거리라며 쇼윈도 뒤에서 발돋움을 했다. 사람들이 들끓는 속에서 회색의 습기 찬 큰 길을 배경으로 두 사람씩 짝을 진 행렬은 제르베즈의 짙은 푸른색 옷, 포코니의 부인의 꽃무늬 천 드레스, 보시의 카나리아 빛깔의 바지 등 강렬한 얼룩 무늬를 나타내고 있었다. 정장을 한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으며 쿠퍼의 번쩍이는 프로코트도 마디니에의 네모난 영미복 자락도 모두 사육제 날처럼 익살스럽게 보였다. 한편 로리의 부인의 아름다운 의상이나 르라의 옷에 달린 장식물이나 노처녀 르망주의 주름투성이 스커트 등 갖가지 유행을 섞어 가난한 사람들의 호사스런 혼옷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유쾌한 것은 신사들의 모자였다. 높은 것, 둘레가 넓은 것 등 갖가지 우스꽝스러운 형태에다 차양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말려 뒤집힌 것, 납작한 것, 너무 넓은 것, 너무 좁은 것들이었다. 벽장 속 캄캄한 곳에 간직해 두었던 윤기 없는 헌 모자들이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구경거리에 막을 내리기 위하여 양털 가공 직공인 꼬드롱 아주머니가 진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임신한 큰 배를 앞으로 내밀고 다가왔을 때는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결혼식 일행은 절대 걸음을 빨리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유쾌한 기분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농담을 주고받고 흥겨워하고 있었다. 저봐, 새 색시야. 개구장이 하나가 고드롱 아주머니를 가리키며 외쳤다. 아, 가엾어라. 엄청난 씨앗을 삼켜버렸구나. 일동이 한꺼번에 웃었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돌아보면서 개구장인 녀석이 재치 있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당사자인 양털 가공 직공은 누구보다도 크게 웃으며 더욱더 배를 뿔쑥 내밀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지나치면서 곁눈질로 보고 이 여자처럼 되고 싶다고 원했던 여자가 적잖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클레리가로 접어들었다. 이어서 메르가로 나왔다. 빅투아르 광장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신부가 왼편 구두끈이 풀어져 루이 14세의 동상 밑에서 고쳐 메고 있노라니까 두 사람씩 짝을 이룬 일행이 차례로 다가와서는 그녀 뒤에 몰려서서 그녀의 장단지가 흘낏 들여다보이자 그녀를 놀려대며 기다렸다. 크로와 더프티 상가를 빠져나와 일행은 루브르 박물관에 다다랐다. 마디니에가 정중히 일행의 안내역을 맡겠다고 나섰다. 그곳은 매우 넓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염려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종이 상자를 만드는 큰 회사가 상자에 붙일 도안을 그리게 하고 있는 매우 재주 있는 젊은 미술가와 함께 여러 번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으므로 좋은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결혼식 일행이 아래층의 아시리아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섬뜩하게 느껴지는 한기에 약간 몸을 떨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조금도 덥지 않았다. 마치 홀 전체가 훌륭한 지하실 같았다.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이룬 일행은 거대한 석상이나 승려처럼 어색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검은 대리석의 신상이나 죽은 사람과 같은 얼굴에 찌그러진 코와 부푼 입술을 가진 반은 고양이의 반은 여자인 괴상한 짐승 등이 늘어선 사이로 머리를 들고 눈을 깜빡이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은 이 조각상들이 모두 추하게 보였다. 돌을 깎아 만든 것이라면 현대가 훨씬 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페키니아 문자의 비명에 일동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누구도 이 어려운 글자를 해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때 마디니에는 로리의 부인과 함께 이미 2층 층계참의 둥근 천장 밑에서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 것들은 시원치 않을 것들이에요. 진짜 구경거리는 2층에 있어요. 아무 꾸밈도 없는 계단의 엄숙성이 일행을 숙연하게 했다. 붉은 조끼에 금태가 박힌 제복을 입은 당당한 수의가 그 층계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의 감동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일행은 경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프랑스 화랑으로 들어갔다. 일동은 멈춰 서지도 않고 액자의 황금의 시선을 빼앗기며 한 줄로 된 작은 진열실을 지나갔다. 작은 방에서 작은 방으로 지나면서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많은 그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하나의 작품 앞에 1시간은 서 있어야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그림이 많을까? 하여튼 끝이 없었다. 돈으로 따진다면 굉장한 액수가 될 것이다. 이윽고 마디니에는 맨 끝에 메디스의 뗏목 앞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멈춰서게 하고 그 그림의 주제를 설명했다. 일동은 감동하여 꼼짝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보슈가 일행의 감상을 이런 말로 요약하며 말했다.
대단하군. 아폴롱 화랑에서 무엇보다도 일행이 탐복한 것은 마룻바닥이었다. 번쩍이는 거울처럼 투명한 마룻바닥에는 의자의 다리까지 비쳤다. 노처녀 르망드는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감고 말았다. 사람들은 고드롱 아주머니에게 홀몸이 아니니 구두 바닥을 꼭 붙여서 밟으라고 외쳤다. 마디니에는 사람들에게 천장의 금박과 벽화를 보여주려고 했으나 그것을 쳐다보느라고 고개만 아팠을 뿐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모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손을 들어 하나의 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 발코니가 샤를 9세가 군중에게 발포한 곳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는 행렬의 맨 끝에 신경을 썼다. 그는 네모난 방 한가운데서 잠시 쉬도록 신호를 보냈다. 여기 있는 것은 걸작뿐이라고 교회에라도 있는 것처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방을 돌아보고 다녔다. 제르베즈가 가나의 결혼식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그린 그림이냐고 물었다. 액자에 주제를 써넣지 않다니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쿠포는 조콩드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숙모 중 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보슈와 비비라 그리아드는 나체의 여자를 보고 곁눈질을 하며 웃었다. 특히 앙티오프의 허벅지는 두 사람을 황홀하게 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서는 고드롱 부부가 남편은 입을 해 벌리고 마누라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미리오의 성모상 앞에서 깊은 감동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방을 한 바퀴 돌고 나자 마디니에는 한 번 더 돌아보도록 권유했다. 그만한 가치는 있었다. 그는 로리의 부인이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자기의 노랑머리와 닮았다고 생각하여 티티양의 애인의 흥미를 느꼈으므로 그는 그것이 앙비앙 극장에서 상연된 연극의 여주인공인 미녀 페로니에르, 즉 앙리 4세의 애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계속해 결혼식 일행은 이탈리아파와 플랑드르파의 그림이 있는 긴 진열실로 들어갔다. 또 그림이었다. 어디에나 그림뿐이었다. 성자와 이상한 얼굴의 남자와 여자, 새까만 풍경, 노란 빛깔로 그려진 동물들의 그림이 연이어 있었다. 인물과 풍경이 뒤범벅이 되어 그 화려하고도 강렬한 색채에 그들은 적잖이 머리가 아파왔다. 마디니에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렬을 천천히 안내하고 있었다. 모두 고개를 기웃거리고 눈을 공중으로 쳐든 채 질서정연히 그 뒤를 따라갔다. 몇 세기 동안의 예술, 르네상스 이전의 섬세한 고담성과 베네치아파의 현란한 특성과 네덜란드파의 빛나는 풍만하고 아름다운 생활 등이 놀라고만 있는 그들의 무지 앞을 지나갔다. 그러나 가장 그들의 흥미를 끈 것은 군중 속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한가하게 그림을 모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의 노 부인이 높은 발판에 올라 넓은 화포의 부드러운 윗부분에서 열심히 붓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특히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결혼식 참석자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화가들이 낄낄거리며 웃으며 달려왔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행렬을 편안하게 구경하려고 앞질러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편 수의들은 입을 꽉 다물고 빈정대는 말투가 튀어나오는 것을 참고 있었다. 결혼식 참석자들은 이제는 피로하여 점잠 빼는 것도 있고 징을 박은 구두를 끌면서 장식도 없는 조용하고 깨끗한 홀 한가운데서 해방된 가축대처럼 뚜벅뚜벅 발소리를 냈다. 마디니에는 더 큰 효과를 노리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루벤스 케르메스 제전 앞으로 갔다. 거기서도 여전히 그는 침묵을 지키며 약간 장난기가 어린 눈길로 작품을 가리킬 뿐이었다.
부인들은 그림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 나지막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곤 얼굴이 새빨개져서 뒤로 물러섰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붙들고 농담을 하면서 음란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했다. 어때요? 보슈가 물었다. 이만하면 가치가 있군요. 저쪽에는 구역질을 하고 있는 녀석이고, 그리고 저 녀석은 민들레에 물을 주고 있어. 그리고 저 녀석은 돌아갑시다. 여긴 더 볼 것이 없어요. 마디니에는 자기의 연출이 효과가 있었으므로 기분이 매우 좋았다. 결혼식 일행은 발길을 돌려 다시 네모난 아플롱 화랑을 지나갔다. 르라와 노처녀 르망주는 다리가 뻣뻣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직위 제조업자는 로리웨에게 고대의 보석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바로 옆 작은 방에 있었으므로 그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길을 잘못 잡아 일행을 7, 8군데나 넓은 방 안으로 끌고 다녔다. 그곳은 인기척이 없는 냉랭한 방으로 엄숙한 인상을 주는 유리 진열장이 있을 뿐 수없이 많은 깨진 항아리와 보기 흉한 사람의 두상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일행은 섬뜩하여 싫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출구를 찾았으나 이번에는 대생실로 잘못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고는 다시 긴 복도를 걸었다. 대생실 역시 끝이 없었다. 방은 방으로 이어지고 벽 쪽에 아무렇게나 갈겨 쓴 종이가 유리로 덮여 장식되어 있을 뿐 재미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디니에는 당황했으나 길을 잘못 들었다고는 말하기 싫었으므로 계단을 올라 일행을 한층 위로 올라가게 했다. 이번에는 해군 진열실 안의 기구와 대포의 모형도나 장난감 같은 작은 군함들 사이를 걸어가게 되었다. 15분 동안이나 걸어다닌 끝에 또 하나의 계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으로 내려가니 다시 대생실의 한복판으로 나왔다. 일동은 절망하여 방에서 방으로 닥치는 대로 여러 곳을 헤매고 다녔다. 여전히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줄을 짓고 마디니에를 뒤따랐다. 마디니에는 정신없이 출입구의 위치를 멋대로 바꾸어 놓았다고 당국자를 힐채가면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수위와 다른 참관인들은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20분도 채 안 되어 그들의 모습은 네모난 방이나 프랑스 화랑이나 동양의 조그만 신들이 잠들어 있는 유리 진열장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다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결혼식 참석자들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고드렁의 마누라를 잃어버려 큰 소동이 벌어졌다. 폐관! 폐관! 그때 수의들이 힘찬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일행은 안에 갇혀버릴 뻔했다. 수의가 그들 앞에 서서 출구까지 데려다 주어야만 했다. 그들은 루브르의 앞마당으로 나와서 휴대폰 보관소에서 우산을 받아들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이후 마디니에는 다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왼쪽으로 돌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았다. 그 보석이 왼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일동은 이런 구경을 하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4시 종소리가 울렸다. 만찬까지는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아있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천천히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부인들은 매우 필요하여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무도 한턱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다시 강둑을 따라 걸었다. 거기서 다시 소나기를 만났다. 너무 세차게 내렸으므로 우산을 쓰기는 했으나 부인들의 옷 매무새는 엉망이 되었다. 로리의 부인은 빗물이 옷을 적실 때마다 애를 태웠고 르라얄 다리 밑으로 피난하자고 했다. 그리고 자기의 제안에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내려가겠다고 위협했다.
하는 수 없이 일행을 루아얄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자고 했다. 그래서 일행을 루아얄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정말 비를 피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부인들은 포석 위에 손수건을 펼쳐 다리를 뻗고 거기서 쉬었다. 그러고는 야외에라도 나온 듯이 두 손으로 돌 사이에 나 있는 잡초를 뜯기도 하고 탁한 물이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기도 했다. 남자들은 바로 앞에 놓인 다리의 아치가 메아리가 치는 것이 재미있어 큰 소리를 지르고는 흥겨워했다. 보시와 비비라 그리아드는 번갈아 허공을 향하여 바보 새끼라고 목청껏 고함을 지르고는 그 소리가 울려서 되돌아오면 낄낄 웃어댔다. 너무 고함을 질러 목이 쉬자 납작한 돌을 주워 물수제비를 띄우며 놀았다. 소나기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떠나려 하지 않았다. 센 강은 기름이 묻은 천 조각, 낡은 벽마개와 채소 찌꺼기, 그 밖에 산더미 같은 오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그 오물의 산더미는 잠시 동안 다리의 아치 그늘에서 컴컴해진 물결에 말려들어 멈추어 있었다. 한편 다리 위에서는 합승 마차와 전세 마차 등이 덜거럭거리며 구멍 밑바닥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에 지붕만 보이며 파리다운 소음을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노처녀 르망주는 한숨을 쉬었다. 만약 여기에 나뭇잎이 있다면 어떤 젊은이와 함께 간 적이 있는 마른 강의 기슭을 추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마디니에가 출발 신호를 했다. 일행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사이를 지나서 띨르르 궁의 정원을 가로질렀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둥근 태와 풍선이 두 사람씩 짝진 그 정비된 행렬을 흐트리고 말았다. 결혼식 참석자들은 방돔 광장에 도착하자 기념탑에 올라가서 파리를 내려다보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았다. 특히 대지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흥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절름발이가 뻣뻣한 다리로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리의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기꺼이 올라가겠어. 하지만 남자가 뒤따라 올라오면 싫어. 르라가 말했다. 마침내 일행은 올라갔다. 계단의 좁은 나선형 속을 12사람이 한 줄이 되어 달아빠진 계단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벽에 기대기도 하면서 올라갔다. 이윽고 완전히 캄캄해지자 왁자지껄한 웃음이 터졌다. 여자들은 낄낄거리며 고함을 쳤다. 남자들은 여자를 간지리기도 하고 다리를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바보 같은 여자는 없었다. 모두들 그것을 생쥐의 장난쯤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예의 범절의 한계는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보슈가 어떤 농담을 생각해내자 모두들 그것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고드롱 아주머니가 도중에 멈춰 서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를 불러대며 배가 무사히 빠져나왔는가를 물었다. 생각해보면 만약 그녀가 이 둥근 탑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끼어버린다면 출구가 막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일동은 이 임신부의 배에 대해서 기념탑이 떠나갈 듯이 웃어댔다. 보슈는 한술 더 떠서 이 굴뚝 같은 탑 안에서 모두들 늙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었다. 하늘까지 다 있는 것일까. 그러고는 여자들을 놀라게 하려고 기념탑이 흔들린다고 외쳐댔다. 그러나 쿠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제르베즈의 뒤를 따라가며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녀가 자기에게 몸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햇빛 속으로 나왔다. 그때 마침 그는 여자의 목덜미에 키스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 멋있어. 너희들 어울리는 한 쌍이야. 염려 말고 계속 하라고. 로리의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투덜거리며 되풀이했다. 엄청나게도 떠들어대는군. 계단을 셀 수조차 없었어. 그러나 마디니에는 전망대에 올라 여러 기념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포코니의 부인도 노처녀 르망주도 절대로 계단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아래쪽 보도를 생각하면 아찔해졌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작은 창문에서 잠깐 내려다보고는 것으로 만족했다. 르라는 담이 컸기 때문에 청동으로 된 둥근 천장에 달라붙어 좁은 전망대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만사는 끝장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역시 소름이 끼쳤다. 아마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겠지. 남자들도 약간 파리한 표정으로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아니 그것은 확실히 그들의 오장육부를 서늘하게 했다. 그래도 마디니에는 눈을 들어 전방 저 멀리를 바라보라고 모두를 향해 권했다. 그렇게 하면 현기증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폐병원, 빵데옹 사원, 노트르담 성당, 생자크탑, 몽마르트 언덕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로리의 부인은 생각난 듯이 지금부터 일행이 식사를 하러 갈 샤페가의 은풍차가 보이는지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10분 동안이나 그것을 찾아보면서 토론까지 벌였다. 제각기 그 술집이 여기니 저기니 했다. 파리는 그들의 주위에서 푸른 배경으로 끝없이 광막한 회색의 물결을 지붕 위에 넘실거리게 하는 깊은 계곡을 펼치고 있었다. 오른편 기슭은 모두 커다란 누더기와 같은 구릿빛 구름 밑에서 그늘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황금빛으로 둘려진 구름의 가장자리에서는 넓은 햇빛이 흘러나와 왼편 기슭에 수천 장도 넘는 유리를 불꽃처럼 반짝이게 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나기에 씻겨져서 맑게 갠 하늘에 이 도시의 일각을 밝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싸움을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 보슈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투덜거렸다. 결혼식 참석자들은 말없이 약간 볼멘 표정으로 따라 내려갔다. 구두가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다 내려오자 마디니에가 요금을 지불하려 했다. 그러나 쿠프가 그것을 말리며 수희의 손에 1인당 2수씩 쳐서 24수를 건네주었다. 5시 반이었다. 돌아가기에는 꼭 맞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큰 길로 빠져 푸아소니에르가를 지나갔다. 그러나 쿠퍼는 이날의 산보를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어느 술집으로 안내하여 거기서 베르무트주를 한 턱 냈다. 식사는 6시에 할 수 있으므로 음풍차에서는 20분 전까지 결혼식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방을 부탁해 놓고 온 보슈 아주머니는 2층 방에 준비된 식탁에서 쿠퍼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데리고 온 클로드와 에티엔네는 식탁 밑이나 의자가 흩어져 있는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들어오자 낮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쓰다듬어 주면서 요란하게 키스해 주었다. 얘들이 얌전하게 놀았나요? 너무 귀찮게 굴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녀가 보슈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보슈 아주머니가 그날 오후 두 아이가 짓거려댄 무척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므로 그녀는 또다시 강렬한 애정에 사로잡혀 두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쿠퍼에게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겠죠? 로리의 부인이 안쪽에서 다른 여자에게 말했다. 제르베즈는 오전 중에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책할 때부터 때때로 우울해져서 남편과 로리의 부부를 곁눈질에 바라보았다. 쿠퍼가 누이 앞에서 너무 고분고분한 것을 보았다. 그는 전날에는 큰 소리를 탕탕 치기도 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 안다면
그 독설가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줄 작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 앞에 나서기만 하면 아첨하고 말을 삼가며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기색이 보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젊은 여자는 앞날에 대해 불안을 느꼈다. 이제 기다려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 메보트 뿐이었다. 참, 빌어먹을. 자리에 앉읍시다. 곧 오겠죠. 그 녀석의 코는 아주 예민해서 멀리서도 맛있는 요리 냄새를 잘 맡으니까요. 생드니의 길거리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비극인데. 쿠퍼가 외치자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들 기분이 좋아져서 의자를 덜거럭거리며 식탁 앞에 앉았다. 제르베즈는 로리에와 마디니의 사이에, 쿠퍼는 포코니의 부인과 로리의 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리를 잡게 했다. 자리를 미리 정해주게 되면 언제나 질투와 입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보슈는 르라 옆에 슬며시 앉았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로처너 르망주와 고드롱 아주머니 사이로 들어왔다. 보슈 아주머니와 쿠퍼 어머니는 맨 끝에서 두 아이들 곁에 앉아 고기를 발라주기도 하고 마실 것을 주기도 하면서 특히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않도록 했다. 아무도 식전에 기도를 드리지 않는군. 여자들이 옷에 음식이 묻을까봐 스커트 위에 식탁보를 씌우고 있을 때 보슈가 말했다. 그러나 로리의 부인은 이런 농담을 좋아하지 않았다. 국수가 든 야채 스프는 거의 식어서 차가워졌으나 스푼을 쪽쪽 빨면서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말았다. 기름기가 묻은 짧은 윗옷을 입고 흰색인지 어떤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앞치마를 두른 두 사람의 급사가 요리를 날라왔다. 안드레 아카시아를 향하여 열린 4개의 창문에서는 소나기에도 씻기지 않은 더위가 소나기가 온 뒤에 광선에 실려 가득히 비쳐들고 있었다. 축축한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나무에서 비춰오는 햇살은 검게 그을린 방을 녹색으로 물들이며 곰팡이 냄새가 약간 풍기는 습기에 찬 식탁보 위에 나뭇잎의 그림자를 일렁거리게 했다. 식탁에는 두꺼운 접시가 널려 있었는데 노랗게 변색하여 나이프로 긁힌 자국에 개순물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다. 또한 주방에서 급사가 올라올 때마다 문짝이 덜컹덜컹 이어 닫혀서 고기 기름이 타는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모두들 동시에 말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모두 말없이 접시에 코를 박고 있었으므로 보슈가 말했다. 그리고 일동이 운반되어 온 2개의 잘게 썬 고기 만두를 보면서 포도주의 첫 잔을 들었을 때 메보트가 들어왔다. 이야, 모두들 너무했어. 너무해. 난 그 거리에서 3시간이나 서 있어서 다리가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순경한테 신분증까지 조사당하고 말이야. 친구에게 그런 대접을 하다니. 적어도 사람을 보내 전세 마차 정도는 보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죽을 지경이었다고. 더구나 비까지 쏟아지고 말이야. 호주머니까지 물에 고였어. 아마 기름에 튀겨 먹을 고기 한 마리쯤은 낚을 수 있을걸. 그의 말에 일동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웃어댔다. 메보트는 이미 한 잔 한 것 같았다. 아마 2병은 마셨을 것이다. 그것은 소나기가 손과 발에 내려준 개구리의 시럽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봐 지고팡 백작 저쪽으로 앉아. 고드렁 부인 곁에 말이야. 모두들 얼마나 기다렸다고. 쿠퍼가 말했다. 그에게는 약간 늦은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금방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는 재빨리 스프를 3그릇이나 해치우고 국수가 섞여있는 접시 안에 큰 빵을 넣었다. 그런 다음 고기 만두를 처리할 차례가 되자 그는 모든 사람들의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어쩌면 저렇게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까? 놀란 급사들이 계속해서 빵을 날라왔으나 잘게 자른 빵 조각을 한 입에 삼켜버렸다. 얼마 후 그는 화를 내면서 빵을 아예 곁에 놓아두라고 말했다.
술집 주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올라와서 잠시 동안 문턱에 서 있었다. 주인이 올라오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백가죽에 뒤틀릴 정도로 웃었는데 이 웃음이 또 술집 주인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무튼 메보트라는 녀석은 어떻게 대먹은 녀석일까? 어느 날 그는 시계가 12시를 치는 동안에 삶은 계란 12개와 포도주 12잔을 깜짝할 사이에 해치워 버린 일이 있었다. 이렇게도 먹성 좋은 녀석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르망즈는 감탄의 눈초리로 메보트가 먹어치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거의 존경에 가까운 경탄을 나타내기 위한 적당한 말을 찾고 있던 마디니에는 이러한 능력은 비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급사가 샐러드 그릇처럼 깊고 넓은 접시에 토끼 고기만을 담아가지고 식탁에 내려놓았다. 쿠퍼는 농담을 잘하는 남자였으므로 그때 기발한 농담을 한마디 했다. 이봐, 이건 고양이가 아닌가? 아직도 야옹야옹 울고 있는데? 사실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꼭 같은 소리가 접시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쿠퍼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목구멍에서 그런 소리를 낸 것이었다. 이것은 성공이 확실한 그의 숨은 재주로 그는 밖에서 식사를 할 때는 토끼만을 꼭 주문했다. 그러고는 목구멍을 계속 그르렁거렸다. 여자들은 너무 우스워서 냅킨으로 얼굴을 가렸다. 포코니의 부인은 토끼 머리를 좋아했다. 머리 이외에는 먹지 않았다. 노처녀 르망주는 비계를 좋아했다. 보슈가 그것보다는 조그만 양파를 버터에 절인 것이 좋다고 하자 르라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녀는 받침대처럼 깡마른 여자로 1년 내내 같은 일만 하는 요공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과부가 된 후로는 그녀의 집에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나 언제나 음란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중의 뜻을 가진 말과 다소 수상적인 암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보슈가 몸을 굽혀 낮은 소리로 귀에 대고 그 설명을 구하자 그녀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물론 양파라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화제는 진지한 방향으로 옮겨져서 각자 자기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마디니에는 지기 제조업을 극구 칭찬했다. 이 직업의 분야에서는 참다운 예술가가 있다면서 선물을 담는 상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매우 호화로운 도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로리에는 비웃었다. 그는 기금속 세공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손가락이나 몸 전체 어느 부분에 황금이 번쩍거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에는 귀금속 세공사가 옛날에는 칼을 차고 있었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러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베르나르 페시를 예로 들었다. 쿠퍼는 친구 한 사람이 만든 바람개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둥근 기둥과 꽃다발과 과일 광주대 깃발로 만든 것이었으나 정말 볼만했다. 르라는 조화의 장미줄기를 만드는 법을 비비라 그리야드에게 설명하면서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 사이로 나이프의 손잡이를 돌렸다. 거기에서 음성이 높아지고 이야기가 뒤섞였다. 이 소동 가운데서 포코니의 부인은 여공에 관한 일과 전날 시트 2장을 태워버린 야무지지 못한 견습 여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았다. 뭐라고 하든 금은 금이니까. 로리에가 식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외쳤다. 이 진리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다. 그러나 노처녀 르망주의 가느다란 말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다음 스커트를 말아 올려 안쪽을 키우죠. 그리고 머리에 핀을 하나 꽂고 모자를 씌우고 그래서 완성하면 13수에 파는 거지. 그녀는 메보트에게 인형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턱은 느릿느릿 맷돌처럼 돌고 있었다.
듣고 있지는 않으면서 머리는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다 먹어치우기 전에 접시를 가져가지 않도록 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들 고기 국물에 찐 송아지 고기 요리와 파란 완두콩을 먹어치웠다. 이어서 구운 고기가 나왔다. 2마리의 야윈 병아리가 화덕에서 구워져 불에 타고 시든 크레송잎 위에 놓여 있었다. 밖에서는 태양이 아카시아의 높은 가지 위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녹색에 반사된 빛의 그릇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고 술과 소스로 얼룩진 식탁에서 피어오르는 김으로 질척거렸다. 급사가 벽 쪽으로 모아놓은 더러운 접시와 빈 병은 식탁볼을 쓸어 모아 뒤집어 놓은 쓰레기처럼 보였다. 날씨는 매우 더웠다. 남자들은 프로코트를 벗고 셔츠만 입은 채 먹고 있었다. 보슈 아주머니, 제발 아이들에게는 너무 많이 먹이지 말아요. 말없이 끌어놓아 에티엔느를 지켜보고 있던 제르베즈가 말했다. 그리고 일어서서 아이들의 의자 뒤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싫다는 소리 없이 아무 것이든 먹는 법이다. 그래서 자기도 2 아이에게 병아리를 구운 것과 100 포도주를 조금 주었다. 그러나 쿠퍼 어머니는 아이들이 언젠가 한 번은 배탈이 나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보슈 아주머니는 남편이 르라의 무릎을 꼬집는 것을 보고 낮은 소리로 야단쳤다. 이 사내는 엉큼한 사람이었다. 닥치는 대로 재미를 보는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손이 들어갔는지 살피고 있었다. 만약 2번 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남편의 머리에 물그릇을 퍼볼 여자였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마디니에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의 5월 31일의 법률은 참으로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으로 2년 동안의 정주가 필요해진 것이요. 300만의 시민이 명부에서 지워지다니. 보나파르트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더군요. 그가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는 공화당원이었다. 황제의 숙부가 세상에서 드물게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었으므로 그는 황제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화를 냈다. 그는 엘리제 궁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보나파르트를 바로 여기서 메보트를 보듯이 가까이서 보았다. 그런데 그 얼빠진 대통령은 당나귀와 비슷했다. 그것뿐이었다. 리옹 방면으로 행차한다던데 시궁창에 빠져서 모가지나 부러졌으면 시원하겠다고 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므로 쿠퍼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봐, 정치 이야기로 싸우다니 아직도 천진난만하군. 정치란 장난 같은 거야. 그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나 하나 세워두면 되잖아. 국왕이건 황제건. 그런 건 우리가 5프랑을 벌어서 먹고 자는데 아무런 방해도 안 돼. 안 그런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야. 로리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샹보르 백작과 같은 1820년 9월 29일 출생이었다. 이 우연한 일치에 그는 감동을 받고 있었다. 그는 막연한 망상에 사로잡혀 국왕의 프랑스 복귀와 그의 개인적 행운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말을 똑똑히 말하진 않았으나 그날이 오면 어떤 심상치 않은 유쾌한 일이 자기에게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커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그 다음으로, 즉 국왕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보류해 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날 밤에 샹보르 백작을 뵌 일이 있지. 그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분명히 외투를 입고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뚱뚱한 분이었어. 나는 샤펠가에서 가구상을 하고 있는 페기뇨라는 친구 집에 있었는데 샹보르 백작은 그 전날 거기에다 우산을 놓고 간 것이었어. 그분은 들어와서 아주 간단하게 내 우산을 돌려주지 않겠소? 라고 말씀하셨어. 틀림없다고. 그분이었어. 페기뇨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오. 누구 하나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디저트가 나왔다. 급사는 접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매우 정숙한 귀부인처럼 단정히 앉아있던 로리의 부인이 급사가 접시를 치우다가 목덜미에 물 같은 것을 떨어뜨리자 이 바보 새끼! 라고 외쳤다. 틀림없이 그녀의 명주 드레스에 얼룩이 졌을 것이다. 마디니에는 그녀의 등을 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등에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맹세했다. 이제 식탁의 중앙에는 샐러드 그릇에 담겨진 계란 크림 요리와 그 양쪽에 치즈 2접시, 과일 2접시가 차려졌다. 계란 크림은 너무 많이 삶은 계란 흰자위가 노란 크림에 돋보였다. 그것을 보고 모두들 황홀해졌다. 이런 것이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메보트는 여전히 먹어대고 있었다. 빵을 하나 더 주문하고 치즈를 2접시째 먹어치웠다. 그리고 크림이 남아있었으므로 샐러드 그릇을 끌어당겨 그 바닥에 마치 스프에 넣듯 빵을 크게 뜯어 넣었다. 당신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마디니에가 탐복하며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메보트 뒤에 서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기분이 좋으냐고 물었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그를 의자째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녀석의 체중이 2배나 무거워져 있었다. 쿠퍼는 농담으로 이 친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밤이 새도록 이 모양으로 빵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사들은 기가 질려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조금 전에 아래로 내려갔던 보슈가 올라와서 아래층 술집 주인의 당황한 표정을 이야기했다. 주인은 카운터에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안주인이 빵집 문이 아직 열렸는지 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가게의 고양이까지 파산을 당한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사실 너무도 희귀한 일이었다. 저녁밥 값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메보트와 같은 대식가가 끼지 않은 연회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남자들은 파이프에 불을 붙이면서 그에게 선망의 눈초리를 보냈다. 뭐라 해도 그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없겠는걸? 없고 말고. 고드롱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봐요 아주머니, 농담은 그만하세요. 메보트는 여자의 배를 곁눈질로 보면서 말했다. 나보다는 당신 쪽이 더 많이 먹겠어요.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대성공이라고 외쳤다. 그야말로 기발한 한마디였다.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다. 올해는 3개의 가스등이 빛났고 둔탁한 큰 불빛 사이로 파이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급사는 커피와 꼬냑을 가져온 다음 더러운 접시들을 마지막으로 들고 나갔다. 마당에 있는 세 그루 아카시아 밑에서는 댄스가 시작되었고 코넷 1개와 2개의 바이올린 소리가 무더운 밤 공기 속에서 요란하게 연주되었고 거기에 다소 쉰 여자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브릴로를 만들어야지. 메보트가 외쳤다. 브랜드 2병과 레몬을 좀 많이 가져오고 설탕은 조금만 있으면 돼. 그러나 쿠퍼는 맞은편에 있는 제르베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으므로 가까이 가서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합쳐 25병을 비웠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이 계산하더라도 한 사람당 1병 반씩 돌아가는 숫자였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사람들은 다정하게 허세도 부리지 않고 함께 한 조각의 빵을 나눠 먹었다. 그것은 서로 존경하면서 그들끼리의 조촐한 축하를 하려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매우 유쾌하게 진행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분은 매우 좋았다. 만약 부인들을 존경한다면 더 이상 취해서는 안 되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결혼을 축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자리에 모인 것이지 엉망으로 취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었다. 함석 직공이 확신에 찬 소리로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이 짤막한 연설을 시작하자 로리웨와 마디니에는 절대적인 찬성을 표했다. 그러나 그 밖에 보슈, 꼬드롱,
비비라 그리아드, 특히 메보트 네 사람은 정신없이 취해 있어 혀가 꼬부라지고 목을 축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갈증이 심했으므로 이 연설에 냉소를 보였다.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는 것이고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마시는 거야. 우리는 브릴로를 주문하자고.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야. 다른 나리들에게는 설탕물이나 가져다 주면 되는 거야. 메보트는 끈질기게 계속했다. 그리고 쿠퍼가 한 번 더 설교를 시작하자 서있던 메보트는 자기의 볼기를 때리면서 외쳤다. 해봐, 그만둬, 카테. 아, 급사. 묵은 포도주를 2병 가져와. 그래서 쿠퍼는 그것도 좋다. 그러나 계산은 지금 끝내두자고 말했다. 그렇게 해놓는다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실한 사람이 주정뱅이의 술값까지 치러줄 필요는 없었다. 메보트는 오랫동안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3프랑 7수를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 왜 자기를 생드니 길거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냐고.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5프랑짜리 금화를 쪼개 한 잔 마셨다고. 죄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했다. 그건 그렇다. 그는 결국 다음 날에 담뱃값으로 7수를 남겨놓고 3프랑만 내놓았다. 만약 제르베즈가 겁에 질려 애원하면서 프로코트를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분노가 치민 쿠퍼는 메보트를 때려 눕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로리에게 2프랑을 빌릴 결심을 했다. 로리에는 일단 거절했으나 몰래 빌려주었다. 틀림없이 마누라가 좋은 얼굴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 마디니에는 접시를 하나 집어들었다. 처녀들과 부인들, 즉 르라 부인과 포코니의 부인과 노처녀 르망주는 먼저 5프랑짜리 금화를 얌전하게 내놓았다. 그러고는 남자 패들이 방 구석에 모여서 계산했다. 모두 15명, 그러니까 75프랑이었다. 75프랑이 접시 위에 모이자 급사의 팁을 한 사람당 5수씩 더 추가했다. 모든 사람이 납득을 하고 결말을 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계산을 15분 동안이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디니에가 주인과의 교섭을 맡고 나서서 주인을 불렀을 때 그 계산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일동은 크게 놀랐다. 추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추가라는 말에 분노의 절규가 터져 나왔으므로 주인은 명세서를 보여주었다. 포도주가 미리 정해 놓았던 20병이 아닌 25병. 계란 크림은 디저트가 너무 빈약해 보였으므로 주인이 추가한 것이었다. 마지막에 럼주가 1병. 이것은 럼주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 해서 커피와 함께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골치 아픈 입씨름이 벌어졌다. 쿠퍼가 당사자가 되어 교섭을 했다. 그는 절대로 20병의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계란 크림은 디저트로 대신 들어온 것으로서 주인 마음대로 추가한 것이므로 계산을 할 수 없다. 또 럼주 작은 병 하나는 손님 쪽에서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술을 식탁에 슬그머니 밀어넣어 바가지를 씌우려는 엉터리 수작이라고 했다. 그건 커피 쟁반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피와 함께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오. 자, 군소리 말고 돈이나 받으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엉터리 집에는 오지 않겠어. 그가 외쳤다. 6프랑을 더 내셔야 합니다. 6프랑 더 계산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분이 먹은 빵 3개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술집 주인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일동은 주인의 주위로 다가와서 화난 몸짓으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면서 그를 애워쌌다. 특히 여자들은 정수간 몸가짐을 허물어뜨리고 한 푼도 더 추가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이건 무슨 창피냐. 참 훌륭한 결혼식이었다. 노처녀 르망주는 다시는 이런 만찬에 끼고 싶지 않았다. 포코니의 부인에게도 대단히 미안한 일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40수만 들이면 손가락까지 빨아먹을 수 있는 조촐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드롱 아주머니는 식탁 구석의 제일 나쁜 자리에서 조금도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메보트 곁으로 밀려 앉은 것을 투덜거렸다. 결국 이러한 모임은 끝이 좋지 않은 법이다.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모으고 싶으면 당당히 초대해야 한다. 제르베즈는 쿠퍼 어머니 쪽으로 몸을 피하여 창가에 서서 이러한 모든 욕설이 자기에게 퍼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창피한 기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디니에가 하는 수 없이 술집 주인과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3프랑으로 결말을 지었다. 그러나 일동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자꾸만 추가에 관해서 논쟁을 했다. 이 소동은 보쇼 아주머니의 난폭한 행동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남편을 살피고 있었다. 남편이 구석 쪽에서 르라의 허리를 꼬집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힘껏 물그릇을 던졌다. 물그릇은 벽에 부딪혀서 박살이 났다. 당신 남편이 재단사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키가 큰 과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입을 삐죽거렸다. 쥐포니에 치고는 인류시군요. 그러나 나도 테이블 밑에서 호되게 발을 밟아줬다고요. 만천에는 엉망이 되었고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마디니에는 노래를 부르자고 했다. 그러나 목청이 좋은 비비라 그리아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창가에 팔을 괴고 있던 노처녀 르망주는 그가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모자를 쓰지 않는 덩치가 큰 처녀와 어울려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코넥과 2개의 바이올린이 고추장수라는 까드리우 곡을 연주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파스트라를 추었다. 이 무렵 일동은 거의 헤어지게 되었다. 메보트와 고두렁 부부가 밑으로 내려갔다. 보슈는 혼자서 떠났다. 창문에서 보니 나뭇잎 사이로 여러 쌍의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나뭇잎은 가지에 걸어놓은 등불로 배경을 진한 녹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밤은 숨도 쉬지 않고 더러운 기운에 그만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홀에서 로리에와 마디니에 사이에 진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동안 부인들은 이제는 화풀이할 대상이 없어져서 의복을 살펴보면서 얼룩이라도 지지 않았는가 조사하고 있었다. 르라의 가장자리 장식에는 커피가 묻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포코니의 부인의 드레스는 소스 투성이었다. 쿠퍼 어머니의 녹색 슈올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홀 구석에서 발견되었는데 마구 짓밟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로리의 부인이었다. 그녀의 등에는 얼룩이 져 있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기분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고는 끝내 거울 앞에서 몸을 비비꼬아 그것을 발견하고 말았다. 내가 그러지 않던가요. 닭고기 국물이에요. 급사 녀석에게 옷을 변상시키겠어. 고소라도 해야지. 이제 하루도 끝났군. 집에서 낮잠이나 자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하여튼 돌아가겠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결혼식은 딱 질색이야. 그녀는 화를 풀 길이 없어 발꿈치를 세차게 굴리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로리에가 그 뒤를 따라 달려갔다. 그러나 함께 가고 싶다면 길에서 5분 동안은 기다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나기가 멎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했더라면 물론 좋았을 것이다. 그녀는 쿠퍼에게 오늘의 안갚음을 할 작정이었다. 그녀가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자 쿠퍼는 매우 당황했다. 남편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제르베즈는 곧 돌아가는 것에 찬성했다. 그래서 일동은 황급히 포옹하고 건성으로 작별의 키스를 나누었다. 마디니에는 쿠퍼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했다. 첫날 밤이었으므로 보쇼 아주머니가 클로드와 에티엔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재우기로 되어 있었다. 애들 어머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애들은 계란크림을 과식하여 축 늘어진 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신랑 신부는 피로연의 나머지 손님들을 술집에 남겨둔 채 로리웨와 빠져나왔다. 그때 마당의 무도장에서는 자기들 패와 다른 패거리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있었다. 보슈와 메보트가 한 사람의 부인을 번갈아 안고 있었으며 그녀를 데리고 온 군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폴카곡 진주를 연주하고 있는 코넥과 2개의 바이올린에 미친 듯한 소란 속에서 닥치는 대로 쫓아내고 말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거의 11시가 되어 있었다. 샤펠 거리나 구트도르가 근처에서는
토요일인 이날이 봉급날이었으므로 주정꾼들이 떠들썩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로리의 부인은 은풍차에서 20걸음쯤 되는 가스등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로리의 팔을 잡자 돌아보지도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으므로 제르베즈와 쿠퍼는 따라가는데 숨이 찼다. 때때로 그들은 보도 아래 쓰러져 손발을 허공에 치켜들고 있는 주정뱅이들을 피해갔다. 로리에는 돌아보면서 애써 분위기를 맞추려고 했다. 현관앞까지 바래다 주지. 로리에가 말했다. 그러나 로리의 부인은 결혼 첫날 밤을 봉케르장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굴 속에서 보내다니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조금씩이라도 전략을 해서 가구도 마련하여 첫날 밤을 자기들의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결혼을 늦출 수는 없었을까. 바람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10프랑짜리 다락방에서 참 즐거운 밤을 보내겠구나 하고 빈정거렸다. 그 방은 내놨어요. 난 그 방에는 안 가요. 쿠퍼가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다. 난 내 방보다 훨씬 넓은 제르베즈 방에서 함께 지낼 거예요. 로리의 부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딱 돌아보았다. 참 굉장하군. 그녀가 외쳤다. 내가 절름발이 이 방으로 자러 간단 말이지? 제르베즈는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이런 별명을 맞대놓고는 처음으로 들었으므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시누이가 떠들어댄 말의 의미도 잘 알 수 있었다. 절름발이의 방, 그곳은 그녀가 랑티에와 함께 한 달 동안을 산 방이고 거기에는 그녀의 지난날의 생활의 누더기가 아직도 흩어져 있었다. 쿠퍼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별명에 관해서는 무척 불쾌했다. 남의 약점을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좋지 않아요. 누님은 모르겠지만 이웃에서는 누님의 머리 모양을 암소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때요? 기분 나쁘죠? 왜 2층에서 자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밤에는 애들이 거기서 안 자니까 괜찮다고요. 그는 불쾌한 투로 말했다. 로리의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체면을 지키고 있었으나 암소꼴이라는 별명에는 잔뜩 약이 올랐다. 쿠포는 제르베즈를 위로하기 위해 조용히 그 팔을 붙잡았다. 그러고는 귓전에 대고 우리는 2수짜리 동전 3입, 1수짜리 동전 1입, 합해서 꼭 7수로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흔들어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다시 명랑한 기분을 되찾았다. 봉케르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기분 나쁜 얼굴로 작별을 했다. 쿠퍼가 둘 다 어리석다고 하며 두 여자에게 사이좋게 작별 키스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 사람의 주정뱅이가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 두 여자 사이에서 쓰러지려고 했다. 바주주 영감 아니요. 로리에가 말했다. 오늘 급료를 받았군. 제르베즈는 무서워서 봉케르장 입구에 착 달라붙었다. 바주주 영감은 50대의 시체 운반부로서 진흙이 묻은 검은 바지를 입고 갈고리 단추가 어깨에 달린 검은 외투에 어디서 굴렀는지 검은 가죽 모자는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무서워할 거 없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웃 사람이요. 우리 집 복도에서 3번째 방에 살지. 관청 사람들에게 이런 꼴을 보인다면 곤란할 텐데. 로리에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바주주 영감은 젊은 여자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분하고 화가 치밀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시체 운반부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야. 정말이라고 아가씨. 그야 한잔했지. 일을 할 때는 기계에도 기름칠을 하잖아. 당신이나 당신의 친구나 600파운드의 인간을 운반할 수는 없을걸. 우리는 두 사람이서 시체를 5층에서 큰 길까지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운반했단 말이요. 난 말이지 재미있는 사람이 좋단 말이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입구 쪽 구석으로 더욱 몸을 움츠리면서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즐거웠던 오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제 신우이에게 작별 키스를 할 생각도 없이 구프에게 주정뱅이를 빨리 쫓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바주즈 영감은 비틀거리면서 말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승에는 가지 않고 배길 수 없어요. 아가씨, 아마 언젠가는 당신도 빨리 가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내가 데려다 주면 고맙다고 할 여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로리의 부부가 그를 데리고 가려 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보면서 두어 번 딸꾹질을 했다. 딸꾹질을 하는 사이에 그는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다. 사람이란 죽어버리면, 알겠어? 죽어버리면 그뿐이라오.